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서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내용들을 좀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논증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증거를 들어가지고 주장을 펼치는데 그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제 설득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설득 전략들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를 좀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설득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와 같은 의견이라고 해도 좀 더 강하게 나와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설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동일한 의견을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이제 전략들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적인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부터 할까요? 인성적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논증 방법 보시면은 어떤 논증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방법? 무슨 방법? 딱딱딱딱 나왔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런 전략들이 나온 부분을 딱 보시고서, 이거는 인성, 이거는 이성, 이거는 감성. 이게 좀 딱딱딱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논증 방법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 인성적 설득 전략은 뭐냐면 말하는 화자의 인성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화자의 성격이 좋다, 품성이 좋다, 뭐 인격이 좋다,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다, 도덕성이 좀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요, 범죄자가 이야기하는 거랑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련도 많고 전문적이고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을 더 믿게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자신의 말하는 화자의 이런 전문성과 도덕성을 좀 이제 돋보이게 해가지고 신뢰성, 듣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는 뭐와 관련된 전문된 사람이다, 뭐 박사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던지, 아니면은 나는 요즘 봉사 많이 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인성적인 부분들을 어필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성적인 설득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성이니까 논리적인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논리적인 방법을 활용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게 있죠. 뭐 있었죠? 논증 방법 사용하는 거 있죠. 귀납이나 연역이나 아니면 유추나 이런 논증 방법들을 사용하면요, 당연하게도 이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증거,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어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거의 뭐 역사적인 사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역사적인 사실, 이런 구체적인 이런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계 자료로 만든 통계 자료들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된다, 내가 주장을 하고 싶으면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 자료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런 자료를 가져오는 것들은 이성적인 설득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꼭 거기 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성적인 설득 전략은 감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문제가 있어. 이거 많이 얘기를 해. 사실 지금 지구온난화 너무 심하기는 한데요. 지구온난화 말고 우리 물 부족을 한번 봐. 물 부족. 자, 우리 옛날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물 부족이다. 우리 물 부족이어서 물 아껴 써야 된다 이랬거든요. 우리 물 되게 많아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근데 이런 물 부족이다라고 하면서 좀 있으면 물 부족이어가지고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겁을 먹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득이 되겠죠. 아, 이 문제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법들이 좀 있고요. 아니면 얘가 너무 불쌍해.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뭐 연민의 감정이나 감동 이런 거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좀 동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감성적 설득 전략은 그런 감성들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청중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요를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슬픔, 분노, 동정심, 행복감, 욕망, 질투심, 자긍심, 죄책감 이런 청중의 감정에 호소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인성, 이성, 감성 얘네 세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연설문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연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뭘까요? 연설. 발표.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건 이제 다수의 청중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청중에 대한 공식적인 말하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딱히 없어요.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앞에 두고서 내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설득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리고 환담이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담이 뭐냐면 재미예요, 재미. 뭐 흥미.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설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설득 전략들이 무엇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설득 전략들이 옳게 사용됐는지를 판단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보시면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 과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말하기, 목적,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목적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얘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목적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설득 전략들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타당한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타당한지 확인을 하는 이유는요. 감정에만 너무 호소를 해요. 그럼 요거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설득력이 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득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많이, 무조건 다양하게 활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감성적인 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면은 그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득 전략을 활용을 해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런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중의 수준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청중의 수준에 맞게 했는지. 왜냐면 연설도 어쨌든 청중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청중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뒤에 나중에 청중 분석하면 뭐 읽기도 같이 하게 될 텐데 요 사람들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얘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럼 기초부터 나가면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전문 용어 쓰면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청중들 분석을 해가지고 잘 수준에 맞게 잘 해줬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흥미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렇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거냐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틴 루서 킹의 이제는 연설문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틴 루서 킹을 아시나요? 들어는 들어왔어? 이제 아시면 돼요. 마틴 루서 킹 같은 경우에는 흑인 이제 평등 있죠. 흑인들의 평등에 대해서,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흑인 운동 지도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은 개항들을 했었고요. 그 중에 했었던 한 연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유명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볼지도 몰라. 어디서 봤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글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원래는 말하기였겠죠. 그냥 공식적인 말하기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글로 옮겨놓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자료는 1963년 8월 28일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편화 행진을 하려고 워싱턴 광장에 모인 25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마틴 루서 킹이 한 연설을 옮긴 것이에요. 자, 지금 요걸 보면요. 화자도 드러나고요. 청중도 드러나요. 자, 화자는 누구예요? 표시해 볼게요. 마틴 루서 킹. 말하는 사람이 화자죠. 듣는 사람은 청중이죠. 청중은 누구예요?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평화 행진을 하려고 워싱턴 광장에 모인 25만 명의 사람들. 여기 표시해 주시면 돼요. 25만 명의 사람. 요 사람들이 청중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서 킹이 흑인의 권리를 백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 행진. 이 행진이 뭐냐면 일단 흑인이랑 백인이랑 동등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행진에서 마틴 루서 킹이 마지막 연설자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시작을 해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대요. 제일 먼저 뭐예요?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된 소감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너네랑 함께 있어서 기뻐. 자, 그러면서 나로 들어가요. 인사하고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한 흑인이 노예해방선언에 서명을 했대요. 이거 아시나요? 노예해방선언? 알아? 요거 서명한 사람 누구예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배경을 이 노예해방선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흑인들이 노예로 많이 있던 시기에 우리 위대한 미국인 거기다 표시해줄게요. 그게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나요? 네. 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들 해방이다. 이제 흑인들 평등하다. 우리 평등한 인간이야 하고서 선언을 땅땅 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대요. 왜? 우리는 지금 흑인과 백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요 노예해방 선언을 상징하는 그 서명한 것들에 대해서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노예해방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대한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내며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대요. 이 선언, 노예 해방이 됐다는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 진짜 불길이 있는 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적인 표현. 근데 이거 뭐뭐처럼, 뭐뭐같이 이런 거 안 썼죠? 이런 거 안 쓰고 하는 거 무슨 표현이라고 했을까? 그죠, 은유법입니다. 그래서 불길 밑에다가 은유법이라고 적어줄게요. 불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부당함이에요. 부당함.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대면서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들풀이었대요. 뭐가 희망의 등불이었어? 선언. 선언이. 그럼 얘도 뭐야? A는 B?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래서 이거는 너무너무 희망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은 노예 생활의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또 환희의 새벽이었대요. 환희의 새벽도 뭐 말하는 거예요? 선언. 은유법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를 해방하는 선언을 했을 때 흑인들은 어땠어요? 희망을 갖고 막 환호하고 막 이제 난리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그러나 지금까지 흑인 평등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거기 표시해 봅시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어때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절뚝거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100년 후에 지금 상황들인데요. 이게 어때요? 흑인이 차별받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에 반한 한가운데 가나안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대요.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질적 풍요의 바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은 물질로 넘쳐나요. 사람들 다 잘 살거든요. 근데 흑인들은 어때요? 못 살아. 얘네들만 돈을 못 벌어요. 가나안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물질들은 풍부하지만 그것들은 흑인들한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흑인들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회에 후미진 아주 으슥한 저 이제 거기에 내몰려서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굳이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요. 이미 어때? 이미 우리는 평등한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설득 전략을 뭐라고 했었냐?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나 그 후로 100년이 지났지만 하면서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면요. 흑인은 평등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열거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러면 어때요? 이 흑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청중. 무조건. 좀 더 고급지게 말하면 동정심. 불쌍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자극되겠죠? 이런 감정적인 것들에 호소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성적 설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흑인은 평등해요. 차별받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연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자, 1963년은요, 연설하던 시기의 현재예요. 그 당시의 현재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2024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 흑인에겐 물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대요. 왜? 행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분 막 힘든 것들 토로하고 싶었는데 행진하면서 어느 정도 풀었어. 근데 그것을 만족하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달갑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뭔 말이야? 너네 우리가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이걸로 끝인 줄 알았지?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달갑지 않을 걸 우리 더 할 거야. 그래서 흑인에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여기 표시할게요. 미국에는 뭐 어때? 안정도 없어. 여기 안정이 있지도 않을 거고 평온함도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요. 청중들에게 어떤 마음을 좀 장할까요? 안정적이어야지 마음이 좋잖아. 안정의 관계, 불안한 마음을 지속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어때요? 흑인 그럼 백인 평등하게 해줘. 우리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줘. 이런 문제사항 심각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무슨 죄냐? 감정적. 그렇게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까지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뒤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저항하는 것들 어때? 계속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의 궁전에 이르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대요. 청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흑인과 평등의 그 자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온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대요. 우리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릇되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옳지 않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대요.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은 뭐냐?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한자는 탄식하는 겁니다.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거. 그리고 그 증오가 가득한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말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 자유를 향해서 막 이제 갈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슬픔이나 분노, 증오 이런 걸로 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상한 위헌과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 나가야 된대요. 여기 표시해 봅시다. 고상한 위헌과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야겠다. 또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 돼요? 안 돼요. 폭력 안 돼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안일비자를 써서 비폭력 운동을 지향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비폭력 운동. 비폭력 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인도인 맞아요. 간디 느낌이 좀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어때요? 고상한 위헌과 원칙을 지키며 비폭력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의 창조적인 항해 운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몇 번이 되든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가 되는 그 장엄한 위치에 올라서야 된대요. 흑인 사회를 휩쓰니 새롭고 놀라운 투쟁 정신이 여기 표시합시다. 백인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대요. 불신이 뭐죠? 믿지 않는 거. 그죠. 믿지 않는 거. 백인이 이것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흑인이랑 백인이랑 나누지 말자.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흑인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돼요? 안 되죠. 모든 인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요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우리들을 믿지 않고서 백인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이뤄낼 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인들도 동참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인 형제들이 보여주는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거는 우리 평등을 이제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인은 자신의 운명이 흑인의 운명과 한데 묶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대요. 왜냐? 둘 다 우리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흑백 가르기 하다가 언젠가는 백인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는 다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또한 백인은 자신들의 자유가 우리의 흑인의 자유와 단단히 얽혀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대요. 이것도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비폭력 그리고 백인들도 함께 이제 우리가 동참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우리 감성적인 설득 전략을 좀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봅시다. 자,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걸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대요. 흑인권 운동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언제쯤이면 만족하실래요? 이제 평등하지 않아요? 언제 만족할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에 아주 잔혹스러운 그런 행동이 흑인이 계속해서 이제 희생된다. 이거 아시죠?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더 높대요. 경찰들이
흑인들이 범죄를 뭐 더 많이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지만 무고하게 살해되는 그런 사례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총에 맞거나 경찰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끝나는 한, 지속되는 한, 희생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할 거니? 이거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나 만족하네 라는 거죠. 자, 거기 표시합시다.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100년이 지났지만도 한 부분에만 표시를 했지만 계속해서 좀 반복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반복을 해요.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도 이 인종차별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에 대해서 열거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행하다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고속도로 근처 모텔이나 도심 속 호텔에 누일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대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여행하다가 어디 들어가려고 해요. 아 근데 흑인이라서 안 돼. 이런 거예요. 자, 흑인이 이상할 수 있는 곳이 작은 빈민가에서, 빈자가 가난할 빈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빈민가라고 합니다. 작은 빈민가에서 큰 빈민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흑인들은 돈 벌어도 빈민가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좀 더 큰데. 자, 우리의 자녀가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자존심을 짓밟히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한 우리는 결국 만족할 수 없대요. 옛날에는 백인 전용 해가지고 백인만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많았거든요. 아직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 만족할 수 없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시시피에 사는 흑인이 투표를 할 수 없고 뉴욕에 사는 흑인이 투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대요. 미시시피에 사는 흑인은 투표할 수 없었나 봐요. 미국은 되게 크기 때문에 주마다 정책이 좀 달라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근데 미시시피에 사는 애들은 흑인은 투표를 할 수 없었고요. 뉴욕에 사는 흑인들은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대요. 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투표권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에서 바꿨죠. 바꾸는 걸 우리가 변주한다고 해요. 변주. 이렇게 변주를 하면요 내용을 좀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든 다 비슷해요.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다가 조금 바꿔? 그러면 좀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런 식으로 흑인이 동일하게 인종차별 받는 모습들을 열거한 거고요. 그럼 청중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 느껴요? 동정심, 슬픔, 분노 동일하게 느끼겠죠. 그럼 이거 뭐? 감성적 설득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니 안 됩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의가 막 흘러넘치고 공정함이 힘찬 흐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이곳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지 않아요. 왜? 여기 흑인 많이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차별 많이 겪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좁은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추구하면 박해, 이제 뭐 못되게 굴는 거예요. 막 이제 이 애는 안 돼, 막 이러주라는 걸 박해라고 합니다. 박해를 당하고 경찰의 만행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온갖 어려움을 겪는 베테랑이십니다. 노련한 사람이래요. 진짜 못 노련하다 이런 게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유 없이 고통을 받더라도 언젠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을 계속 나아가십시오. 너네가 너무 힘들어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평등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가지래요.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표시할게요. 미시시피로 돌아가세요. 엘라베마로,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요거 지금 보시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여기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면 너네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왜 너네 동네로 가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지금 흑인 평등 얘기하는 거 끝! 이런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계속 인권운동해라.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아,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이것도 계속 반복하죠. 여기로 가가지고 북부도시의 빈민가로 또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래요. 돌아가더라도 이 상황은 언젠가 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때요? 명심하래요.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인권운동 가서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 남았어요? 끝부분입니다. 자, 동지 여러분,
자, 동지 여러분 할 때 동지 동그라미 칩시다. 동지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같은 일목에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동지라고 하면은 좀 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의 구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사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망적으로 그냥 있지 마라.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마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유명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기도 표시해 볼게요. 여기도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는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감성이 많이 쓰이고 있었죠. 자,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이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려는 그런 꿈이래요. 뭐 그런 뭔가 미국인들의 꿈에 뿌리를 내리고 있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여기 표시할게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이 나라의 건국신조, 여기까지 표시해 볼게요. 건국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리라는 꿈이래요. 자, 이 나라의 건국신조예요. 건국신조는 뭐냐면 나라를 만들 때 뭔가 우리 가훈처럼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뭐래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흑인도 평등해 라고 하는 주장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건국신조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흑인도 평등해 라고 하는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무슨 방법? 이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 이성적 설득 전략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어요. 모든이 나오면은 뭐가 있을까? 모든 까먹으면 안 돼. 지난번에 한 거잖아. 중간에 생략되긴 했어. 연역? 그죠. 모든 인간은 평등해. 여기 생략된 건 뭐예요? 흑인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결론이 뭔 거예요? 흑인도 평등해 라고 하는 거죠. 이거보다 연역의 방식이다. 연역의 방식이라고 하는 논증 방법을 사용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얘도 근데 동일하게 이성적 설득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래요. 조지아주는 흑인 차별이 심한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예의 후손, 흑인이죠. 노예 주인의 후손, 백인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서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것들을 꿈꾸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막 신음하고 있는 미시시피주에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여기서 오아시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도 평등한 사회를 비유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시시피주가 뜨거운 열기로 신음한다. 신음을 할 수가 없죠. 굳이 따지자면 의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미시시피주가 흑인 인권들 이런 것들이 차별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우리는 이 부분까지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흑인 인종 차별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어때요?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인성적인 부분은 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성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뒤에 보시면은 마틴 루서 킹은 어떤 인물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 2번 있죠? 이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 킹이 어떤 인물이냐면 인종에 따라 버스 안 좌석을 구분해서 앉게 하는 정책에 반대해서 5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몽고메리 버스 타기 거부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비폭력 정신 바탕으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나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추가한다고 하면 청중들은 좀 더 설득이 잘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서야 이제 이런 인성적 설득 전략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서는 딱히 인성적 설득 전략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보시게 되면요, 바다를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광고가 있거든요. 이 광고 한번 보시면서 이 광고에는 어떤 설득 전략이 있는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광고에 어떤 설득 전략이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